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NMR 그 장비 있죠? 그 녀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험을 하려면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기계의 그 대강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그림 13-4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시료 샘플이 있고요. 이 시료 샘플에다가 이게 뭐 이렇게 일종의 시험관 같은 곳이죠. 거기에다가 그 측정을 하려고 하는 유기 샘플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TMS를 넣어주죠. 자, TMS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트라이메틸사일레인으로 NMR 스펙트럼에서 가장 0, 그 화학, 그 케미컬 시프트가 0이 되는 기준 픽을 잡아주는 게 바로 TMS죠. 그 샘플하고 TMS를 같이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용매는 보통 뭘 사용하냐면 요 CDCl3 얘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자, 이 CDCl3의 이 D가 뭐죠? 얘가 이제 바로 이제 중수소가 되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잘 보면 그 용매 중에 그 CHCl3 그래서 이름으로 쓰자면 트라이클로로메테인인데, 얘 같은 경우 지금 유기용매를 잘 녹이는 용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샘플도 지금 보시다시피 그 녹이고 TMS도 동시에 녹일 수 있는 유기용매로 지금 이 녀석을 쓴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의 성격은 살짝 극성 용매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근데 원래는 CHCl3인데 중요한 건 지금 뭘 쓰고 있냐면 CDCl3 이 놈을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놈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CHCl3 이 놈은 보시다시피 여기에 수소가 있죠. 요 수소. 그럼 요 놈의 수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 만약에 CHCl3를 그 용매로 사용하게 되면 이놈이 H1 NMR에 이게 검출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건 탄소 수소로 되어 있는 샘플에서 수소나 탄소만의 NMR을 찍어야 되는데, 만약에 용매로 얘를 써버리면 이 용매에 있는 수소가 지금 HNMR에서 나오게 될 거란 얘기지.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샘플에 있는 수소의 픽을 측정해야 되는데 용매에 있는 이 픽을 측정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매를 수소 대신에 중수소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중수소로 바꿔주면 이놈은 어떻게 된다? 바로 H1 NMR에 검출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용매를 이렇게 이제 CHCl3, 그러니까 트라이클로로메테인인데 거기에서 수소를 중수소로 치환한 이런 녀석을 지금 이제 용매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요 그 샘플하고 TMS하고 용매가 섞여 있는 시험관을 이제 어디에 넣어두게 되냐면 바로 N극하고 S극, 바로 이제 자석 속에 넣어두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 자석 얘기도 조금 하면, 자, 자석의 세기가 강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알파 상태와 베타 상태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커지죠. 그러면 그 둘 사이 에너지 차이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측정의 오차가 줄어들어요. 요거는 이제 분석과학적인 내용인데, 측정을 하려고 하는 대상의 그 에너지 차이가 크면 클수록 실제로 그 흡수되는 빛과 그냥 여러 가지 그 오차로 나타나는 그 노이즈라고 하는 빛이 구분이 잘 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분석과학적인 내용이니까 더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는데, 여하튼 알파 상태하고 베타 상태의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측정이 더 깔끔하고 예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NMR을 그 뭐냐면은 그 구동을 할 때는 이 자석의 세기가 강한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돼요. 센 자석은 비쌉니다. 얼마나 비싸냐? 억대가 넘어가요. 그리고 그 혹시 여러분 그 MRI라고 하는 장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자, 이름 뭐냐면 매그네틱 레조넌스 이메이징이라고 하는 테크닉인데, 바로 뭐 교통사고가 났거나 뭐 아주 그 예민한 그 환부가 있을 경우 병원에서 사용하는 진단 어떤 방식이죠. 여기 잘 보시면 여기도 MR이란 말이 있고 여기도 MR이란 말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뉴클리어 매그네틱 레조넌스를 병원에서 사용하는 게 MRI입니다. 이게 원래 병원에서 사용하던 이 MRI란 기구는 원래 NMRI예요. 그래서 NMRI인데 N이라고 하면 뉴클리어 이렇게 시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 자연과학에 전혀 관심 없는 보통 사람들은 뉴클리어 하면 싫어해요. 무슨 핵폭탄 이런 거 뭐 연관이 돼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병원에서 NMRI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걸 잘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병원에서는 이 N자를 빼고 그냥 핵하고 전혀 무관한 것처럼 이렇게 이 보시다시피 이제 장비의 이름을 고쳐 쓰는 거예요. 물론 핵이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반감은 바로 방사선 때문인데, 이 MRI는 그 혹은 NMR은 방사선이 나오는 게 아니죠. 바로 라디오파를 쪼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통 일반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즉 자연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방사능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래서 뭐 N이 있건 말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마케팅 차원 측면에서 병원에서는 N을 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클리어 매그네틱 레조넌스라고 하는 이 테크닉은 바로 병원에서는 MRI라고 하는 테크닉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나오는 그 녀석을 그대로 병원에서는 그 MRI라고 하는 걸로 쓰고 구동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화학에서나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NMR은 바로 물질과
빛의 상호작용, 그리고 자기장 속에서의 스핀 플립,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유기분자의 구체적인 구조를 밝혀내는 거죠. 근데 병원에서 사용하는 MRI는 뭐냐면 구조는 똑같아요. 즉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MRI와 병원에서 사용하는 MRI는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NMR은 뭐 탄소, 수소, 즉 유기분자 등에서 나타나는 그런 원소들을 측정하는 건데, 병원에서 사용하는 MRI는 오직 뭐만 측정하냐면, 짜잔, 요 놈만 측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H2에도 뭐가 있어요? 이렇게 수소가 있잖아요. 즉 물에 대해서도 MRI 측정을 하면, 그러니까 NMR 측정을 하면 그 흡수픽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 여기도 수소가 있으니까요. 근데 별것도 아닌 이 수소가 들어있는 이 물을 왜 병원에서는 측정을 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이 H2O가 생명체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H2O가 왜 아픈 거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즉 아픈 사람을 저 MRI라는 실험 장비, 즉 NMR이라는 실험 장비를 이용해서 아픈 사람 몸에 있는 물의 존재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 몸은 아팠을 때 어떡합니까? 그 아픈 몸을 고치기 위해서 스스로 자정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치유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혹은 면역계 작용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 어떤 아픈 부분이 있을 때 어떡한다? 우리 몸은 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뇌가 명령을 하죠. 어떻게 명령을 해요? 그 아픈 부위로 영양분, 뭐 효소, 아시겠죠? 영양분, 효소,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을 집중 공급하게 돼요. 그러면 영양분을 옮기나 효소를 옮기나 우리 몸에서의 순환이라고 하는 건 항상 무엇으로 그 순환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물로 순환이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혈액이라고 하는 것도 물 베이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 몸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사람의 몸인데, 이 사람 몸 전체를 쫙 NMR 측정하듯이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어디에 집어넣냐면, 이런 식으로 자석 사이에 사람을 집어넣고 그 사람 자석 주변에 이렇게 라디오 프리퀀시를 쪼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프리퀀시를 쪼여주고 이 사람을 큰 자석통에 넣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뭘 측정해? 사람 몸에 있는 물의 분포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자, 뭐를 찍냐면 그냥 정상인의 그 물의 분포를 이미 측정을 해두고, 그것에 반해서 지금 아픈 사람의 몸 주변의 물의 분포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영역에 그 물의 분포가 원래 정상인에게 물의 농도가 대략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정상인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정상인을 통해 이제 여러 장의 이제 정상 사람들의 NMR 스펙트럼을 찍는 거죠. 근데 아픈 사람을 어디에 넣고 찍었더니 이 부위에 갑자기 이 H2O의 농도가 변하더란 얘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부분이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정상인에 대해서 그 아픈 부위, 정상인에 대해서 몸 전체에 대한 H2O의 항상성 분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을 저기 NMR 측정을 하면 아픈 부위의 그 H2O의 항상성 분포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픈 부위 쪽으로 물이나 효소나 아니면은 그 영양분을 집중 공급하고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저 NMR 장비에 놓고 측정을 해서 물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측정하는 장비가 MRI예요. 그리고 뒤에 붙은 이 I는 뭐 줄임말이냐면, 바로 영어 표현으로 imaging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시각화죠. 시각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실제로 NMR 스펙트럼을 찍으면요. 그냥 앞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막 이런 그래프 나타나는 거예요. 막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밑에는 케미컬 그 쉬프트 나타나고 Y축에는 뭐 강도 나타나고. 근데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가 나오면요. 의사 선생님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 이게 왜냐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NMR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그 물리학이나 화학의 조예가 깊지 않은 그런 의사들도 이것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정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 정상인에 대해서 뭐 찍건 아니면은 환자에 대해서 찍건 그냥 이런 종류의 패턴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공대생들이 이제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대생들이 동원이 돼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요. 프로그램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얘를 요렇게 어떤 사람 모양에 대해서 물의 분포가 어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미지 막 색깔도 칠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이 좀 많은 곳은 빨간색으로, 물이 좀 적은 곳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뭐 그 색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의 밀도에 따른 이 신체 이 그림 신체 모양 위에서 물의 밀도에 따른 색깔로 어디가 물이 많다 적다를 그 뭐냐면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대생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찍어놓은 NMR 스펙트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와 사람의 모습 그리고 사람 내부의 물의 분포를 일대응 대응시키는 이 뭐냐면은 프로그래밍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MRI라는 장비 안에 이미 인터페이스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NMR 측정을 해서 나온 것을 PC가 알아서 바로 이미지화 시켜주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의사 선생들도 이 보시다시피 정상인과 환자의 차이를 알 수 있게 그걸 이미지화하는 그런 장비를 MRI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그게 이 병원에서 사용이 되는 거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중요한 진단 키트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물론 의사 선생들이 이런 그 NMR 스펙트럼 픽을 여러분들이나 뭐 화학과 이런 사람들처럼 전문적으로 교육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은 그걸 시각화한 후에 정상인의 패턴과 환자의 패턴의 이 예민한 차이를 분석하는 건 또 의대에서 배우는 거죠. 또 이런 거는 또 뭐 화학과나 물리학과에서 이런 건 다루지 않기 때문에 또 사실은 또 의사 선생님들 또 나름의 이 MRI 어떤 이미지를 분석하는 어떤 노하우는 또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일한 장비인데 이제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데이터를 표현하고 이제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같은 건데 이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MRI 장비가 엄청 비싸다는 얘기예요. 왜 엄청 비싸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석이 강하면 강할수록 억수로 고가가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자석은 보시다시피 이런 샘플, 그러니까는 이 샘플하고 TMS하고 용매를 넣는 이 시험관이 들어갈 정도의 자석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용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밖에 안 돼요. 새끼손가락 반 정도 굵기밖에 안 되는 아주 얇은 시험관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샘플 넣고 TMS 넣고 용매 넣고 이렇게 휘휘휘 섞어가지고는 그게 딱 들어갈 정도의 이 뭐냐면은 기계면 된다고요. 그럼 그 안에 구동되는 자석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세팅이 될 텐데, 이때 병원에서 사용하는 MRI는 어떻게 된다? 저 자석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자석이 됐다 커야 되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이 MRI 장비 하나 자체가 막 한 10억 대 단위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병원에서 막 그거 MRI 찍는다 그러면 한 장 찍는데 뭐 몇십만 원 하네. 뭐 비쌀 때는 뭐 60만 원, 70만 원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MRI라고 하는 혹은 NMR이라고 하는 장비가 비싸서 병원에서 이제 MRI를 찍을 때 의료보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상당히 고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교통사고 나서 시비 붙었을 때 그 이제 보험사에서 그 시비를 빨리 이제 해결하려고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병원 가서 뭐 MRI 찍으면 돼요. 그럼 한 번 찍을 때 막 70만 원씩 나오니까
한번 막 MRI 팍팍 찍고 나면 병원에서 이제 찍고 나면은 저기 뭐 보험사 직원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아이고 괜찮으십니까 하면서 이제 빨리 나오셔야죠 하면서 이제 막 합의 보러 오는 거예요. 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그렇다. 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센 자석이 엄청 비싼 건 비싼 건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거예요. 자, 좀 지워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MRI가 됐건 NMR이 됐건 핵심은 바로 자석의 세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석의 세기가 세질수록 측정 오차가 감소하기 때문에 뭐 화학실험실에서 유기분자의 구조를 밝혀내는 목적이거나 아니면 의사선생들이 환자의 진단을 위한 목적이거나 간에 사용하는 자석의 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시그널의 오차가 작아서 분석하기가 훨씬 용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석을 센 걸 쓸수록 좋은 기계고 그 덕에 가격도 올라간다고 했죠.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 중에서 이 자석을 강하게 만드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자석을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기술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초전도체라고 하는 녀석을 자석으로 사용합니다. 초전도체라고 하는 녀석은 극저온, 온도는 뭐 천차만별인데 보통 영하 100도C 이하입니다. 자, 그 초전도 물질 자체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르지만 영하 100도C 이하에서 아주 이런 극저온에서 전기 저항이 놀랍게도 0이 되는 물질입니다. 와우,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전기 저항이 0이 되면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면 쓸데없이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휴대전화 같은 것들의 내부 전기 저항이 0이다 라고 하면, 혹은 뭐 0이 안 되더라도 굉장히 뭐냐면은 전기 저항이 작게 돼 버리면 똑같은 배터리를 썼을 때 그 배터리 수명이 상당히 길어지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전기 저항이 0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 에너지를 큰 전선을 이용해서 각 가정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그 전선 자체의 전기 저항이 0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에너지가 각 뭐 장소로 전혀 에너지 소모 없이 100%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전 지구적인 대혁신이 이루어지겠죠. 바로 완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즉 전기 저항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상황이다. 바로 인간의 에너지 효율이 무지막지한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초전도 물질이 언제 처음 발견이 됐냐면 1900년도 초 오네스라고 하는 이제 독일 물리학자에서 처음 현상이 밝혀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저온에서 이렇게 되네. 근데 저온은 좀 불편하니까 우리 상온에서 이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찾아보자 라고 해가지고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근 100년 동안 정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연구를 죽어라 많이 했어요. 하지만 10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 초전도 현상이 처음 1900년도 초에 발견됐다고 했었죠. 그런데 100년 넘게 지난 지금 뭐 특별히 달라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바로 초전도 물질에 대한 모든 연구는 1980년대에 끝났습니다. 결론은 뭐다?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은 실험적으로는 어쨌건 불가능하구나.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의 결과입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물리학자들과 화학자들이 상온에서 구동되는 초전도 물질을 찾으려고 별의별 개고생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100년 동안 연구를 해도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온도가 많이 올라간 게 영하 한 120 몇 도 정도밖에 안 돼서 상온 25도에서는 사실은 초전도 현상은 지금 적어도 실용적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여하튼 아시겠죠? 하지만 주어져 있는 이 장비 NMR이 됐건 MRI가 됐건 얘는 어떻게 된다? 어쨌거나 비싸도 정확한 측정을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비싸도 센 자석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싸도 이 뭐냐면은 초전도 자석을 써야 센 자기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초전도 자석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왜 비싸냐면 바로 저온으로 유지하는 테크닉, 이게 굉장히 고비용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름에 에어컨만 틀어봐요. 전기세 많이 나와요? 조금 나와요? 대빵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에어컨을 영하 100도가 될 때까지 틀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얘는 장비도 비쌀 뿐더러 운영비도 상당히 비싼 녀석이라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초전도 자석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왜 초전도 자석이 되느냐? 극초온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은 묘하게도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마이스너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이스너 이펙트. 마이스너 이펙트. 저거 철자 맞나? 갑자기 급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나? 맞다. 아우 맞아. 되게 오래됐는데 이거 기억이 나네. 바로 이제 마이스너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초전도 물질이 초전도 상태에서 완전 반자기성 물질이 됩니다. 자, 완전 반자기성 물질. 이게 뭐냐면 외부 자기장이 있으면 그 자기장이 그 물질을 관통하면서 물질 내부에서 유도자기장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완전 반자기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외부 자기장이 전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효과를 마이스너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오우 신기해. 결국 뭐냐면 외부 자기장을 완벽하게 밀어낼 정도로 무지막지한 강력한 자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비싸더라도 그리고 운영비가 많이 들더라도 이 NMR 장비에는 엄청난 초전도 자석이 들어가요. 그리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MRI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격이 억대예요. 그러니까 초전도 물질이라는 게 지금 전혀 실용화가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초전도 물질 평소에 볼 일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그 실제로 상용화가 안 되는 굉장히 고비용인 물질을 사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자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비싼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자석은 그냥 맹자석이 아니라 보통의 경우 엄청나게 강력한 초전도 자석으로 구동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지금 이 초전도 자석으로 구동된다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자기장의 세기가 세져서 측정의 오차가 감소한다.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자석인데 이 주변이 어떤 상태다? 바로 초저온 상태인 거예요. 이 NMR 내부가 초저온 상태로 구동되는 걸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왜 초저온 상태로 구동되는 게 중요하냐? 자, 이 NMR 안으로 들어가는 요 시험관 있죠? 여기 새끼손가락 굵기 아주 조그만 시험관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아까 샘플 넣고 TMS 넣고 용매 넣고 여기서 측정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측정이 거의 다 됐어요. 다 되고 나서 그럼 이제 얘를 이제 빼내요. 이제 어떻게 그리고 이제 이 세 개를 넣고 이 안에서 이제 측정을 할 때 혹시나 이제 이 안에 얘네들이 다 액체니까 측정하다가 바깥으로 뭐 질질 새 나오거나 뭐 우리가 옮기다가 이렇게 뭐 불순물 들어가거나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해두는 건 아니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닫아요. 뚜껑. 조그만 뚜껑이 있어요. 보통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뚜껑인데 특별한 거 아니고요. 그냥 뭐 안에 있던 게 뭐 쏟아질까 혹은 뭐 바깥에 먼지가 들어갈까 뭐 그런 걸 걱정해서 좀 살짝 닫아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뚜껑이에요. 그래서 NMR이라고 하는 장비를 사면 이런 식으로 전용 용기까지 다 이제 세트로 이제 구매가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얘네들 넣고 측정을 했어요. 자, 측정이 다 끝났죠. 근데 이미 여기는 어떤 상태라고요? 영하 100도씨 이하의 엄청난 초저온 상태라고요. 그럼 엄청나게 차가운 상태로 있었던 녀석인 거예요. 그럼 그걸 딱 꺼내잖아요. 딱 꺼내서 얘가 상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봐요. 그냥 가정용 냉장고라고 하면 그냥 냉장고는 영상 한 뭐 4, 5도 정도고요. 냉동고는 끼케봐야 영하 10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거기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상온 25도로 꺼내는 게 아니라 영하 한 150도 정도에 있었던 물질을 상온으로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기 물질이 여기에 있는 NMR 측정 상태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겠어요? 이게 상온에서는 액체여도 용매가 액체니까 이게 액체 상태여도 이 초저온 상태가 됐을 때는 얘네들이 다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바로 고체 상태가 되겠죠. 땡땡 얼어가지고 그 상태로 이 NMR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고체 상태의 초저온 상태 영하 150도에서 쫙 꺼내잖아요. 그러면 쫙 꺼내면 이게 영하 150도에서 25도로 올라오죠. 그럼 거의 한 온도가 150도 이상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깡깡 얼어서 고체였던 게 딱 꺼내면 여기서 액체로 녹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액체가 그냥 액체가 아니라 유기용매죠. 유기용매라는 뜻은 무슨 말이겠어요?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엄청나게 증기압이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유기용매는 휘발성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차가운 상태에 있었던 이 그릇을 상온으로 이렇게 딱 옮겨서 잠깐 방치를 하면 이놈이 상온에 어떤 열 에너지를 받아서 액체가 될 거고 액체에서 증발이 돼서 증기압이 생기겠죠. 그 유리 그릇 내에서. 그런데 뚜껑은 닫혀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뻥 하고 터질 수 있어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90년도쯤에 어떤 실제 사고가 있었냐면 그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 중에 샤플리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유기화학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 되게 웃기죠, 샤플리스. 예, 굉장히 샤프한 사람인데 그 이름이 샤플리스예요. 그 뭘로 그 노벨상을 받았냐면 바로 유기합성 중에서 이폭시데이션, 이중결합에 MCPBA 같은 거 사용하면 이폭사이드를 만들 수 있죠. 그 이폭시데이션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받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미국의 화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대학원 실험실에서 자기 대학원 제자가 연구를 하는 도중에 그 자기 제자가 NMR 측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NMR 측정이 다 된 다음에 그 제자가 선생님 이거 측정했습니다 하고 요걸 딱 꺼내 가지고 샤플리스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샤플리스가 이제 그걸 보고 뭐지 하고 보다가 이 눈앞에서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리 파편이 눈에 박혀 가지고 한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고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유리관 샘플을 전달해 준 그 대학원생이 무사히 졸업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 전설 아닌 전설이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도 그런 식의 큰 사고가 있을 수 있는 정도로 이 NMR 구동 장비에서 그런 위험은 항상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학교에서 NMR 실험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주의할 것은 샘플을 놓고 뚜껑을 닫은 다음 측정을 하잖아요. 그럼 측정을 하고 그 샘플을 다시 꺼내요. 그때 냉큼 뭐부터 해요? 뚜껑부터 열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휘발돼서 증기가 생긴다 하더라도 터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런 논리적 이유 때문에 실험적으로 이런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사실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그리고 그 샘플이 들어있는 유리그릇, 그 유리그릇 주변에 바로 이런 식으로 RF가 뭐 줄임말이라고 했어요? 바로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라디오파를 이렇게 그 내어놓을 수 있는 장비를 해두고 그 장비가 여기에 이 샘플에다가 라디오파를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기장 속에서 라디오파를 공급하고 그 라디오파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10에서 300MHz의 이 라디오파 영역대를 쫙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샘플에 어떤 특정 작용기 혹은 특정 구조 내의 수소나 탄소가 여기에 있는 라디오 웨이브를 특정한 라디오 웨이브 주파수를 흡수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흡수하는 그 라디오 웨이브를 여기에서 측정을 해서 그걸로 이런 식의 아까 슬쩍 그렸던 그 NMR 스펙트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부가 이렇게 구동이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그림은 교재 13-4에 있었는데 그 이런 식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 지웁니다. 자, 실판 지울게요. 자, 그 다음은 자, 13-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따져볼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그 NMR 실험을 통해서 결국 측정하는 거 그건 바로 케미컬 시프트입니다.
사실은 그 라디오 프리퀀시가 흡수가 될 텐데 그 라디오파가 흡수되는 진동수를 우리가 직접 측정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기계가 그걸 직접 측정을 하는데 실제로 사람이 그 데이터를 볼 때는 측정된 라디오 프리퀀시가 어떻게 케미컬 시프트로 그냥 다 완전히 변환이 돼요. 완전히 변환이 돼서 컴퓨터 상에서 그냥 컴퓨터가 그 모든 계산을 해가지고는 케미컬 시프트 상태로 그냥 데이터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도 그 어떤 특정 분자의 특정 원자가 흡수하는 라디오 웨이브 진동수를 우리가 실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다 계산이 끝난 케미컬 시프트를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로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수소 H1NMR에서 어떻게 어떤 나타나고 어떤 특징들이 있고 하는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뭘 보시냐면 그 교재에 나오는 표 13.2입니다. 자, 우선 설명드릴 거 표 13.2. 이 비스듬점 이거 억수로 중요합니다. 억수로. 자,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선 살펴보실 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표 13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표 13.2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론은 요 써놓은 거 있죠? 요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 그림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안 외우면 답이 없어요. 무조건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수소 NMR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타나느냐? 바로 요 델타, 바로 케미컬 시프트죠. 케미컬 시프트 기준으로 단위는 뭐로 나타나고요? ppm으로 나타나고요. 케미컬 시프트 기준으로 대략 0에서 10도 잘 안 나타나는데 대략 0에서 10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이때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7, 8은 아로마틱한 탄소의 수소. 지금 HNMR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이 수소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성격의 수소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델타 값으로 7, 8에서 아로마틱한 수소. 그 다음에 5, 6 사이에서 바이닐 자리수로 수소. 여러분 바이닐이란 말 기억나요? 자, 바이닐이 어떤 뜻이냐면, 자, 그 아로마틱은 요런 탄소를 아로마틱 탄소라고 하는 거죠. 바로 벤진이요. 근데 바이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탄소가 이중결합을 직접 하고 있는 요런 자리를 바이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결합을 직접 하고 있는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 그 경우 어떻게 된다? 케미컬 시프트 5에서 6 사이에서 대강 나옵니다. 그 다음 어떤 탄소에 수소가 붙어 있는데 그 탄소에 어떤 Y가 붙어 있어요. 원래 그 Y가 뭔지 보았더니 산소, 질소, 할로겐. 아시겠죠? 산소, 질소, 할로겐일 때 이 붙어 있는 수소가 보시다시피 케미컬 시프트 3에서 4. 이거 중요합니다. 산소, 질소, 할로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대략 케미컬 시프트 2 위치에서는 누가 나타나냐면 얼릴 위치의 수소가 나타납니다. 자, 얼릴 위치의 수소다. 바로 어느 자리를 얼릴 위치라고 하냐면 요런 자리를 얼릴 포지션이라고 하죠. 자, 얼릴 포지션은 뭐예요? 자, 이중결합을 직접 하고 있는 자리를 뭐라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닐 자리라고 했죠. 근데 이중결합을 직접 하고 있는 탄소 그 옆자리를 뭐라고 부른다? 얼릴 자리라고 해요. 그러면 그 얼릴 자리에 붙어 있는 수소 보이시죠? 이 얼릴 자리에 붙어 있는 수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대략 한 케미컬 시프트 2 근처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특별할 것 없는 그냥 알케인. 특별한 작용기도 없고 그냥 탄소, 수소, 사슬로만 되어 있는 그냥 알케인. 그 알케인에서의 수소가 보시다시피 케미컬 시프트 0에서 1 사이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왜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원리적 설명 당연히 하겠죠. 자, 근데 설명은 설명이고 간에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 그냥 싹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면 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완전 중요해. 완전 중요해. 완전 이거 안 외우면 이거 시험 못 쳐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냥 보통의 알케인, 특별할 것 없는 sp3 혼성 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는 수소는 케미컬 시프트 0에서 1. 그 다음 얼릴 자리 수소는 2 정도. 그 다음 산소나 질소나 할로젠이 붙어 있는 탄소의 수소는 3에서 4 정도. 그 다음 바이닐 자리에 붙어 있는 수소는 5에서 6 정도. 아로마틱과 관계된 수소는 7에서 8 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꼭꼭 그렇게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0, 여기는 사실 누구의 자리입니까? 케미컬 시프트 0. 기억나세요? 바로 TMS의 자리죠. 트라이메틸 사일레인. 그래서 트라이메틸 사일레인의 픽을 0으로 기준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케미컬 시프트를 상대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는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 그래프 상에서 케미컬 시프트가 작아진다. 이 작아지는 방향을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바로 쉴디드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쉴디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요 슈쇼 주변 전자 밀도가 어떻게 되는 상황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커진다. 그런 상황을 실리드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주변의 전자 밀도가 높으면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효과가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수소가 경험하는 실제 자기장은 작아지고, 실제 자기장이 작아지면 그 수소의 수소 원자핵의 알파 상태를 베타 상태로 보낼 때 흡수할 때 필요한 레디오 프리퀀시의 진동수가 작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케미컬 시프트도 작아져서 이런 식으로 케미컬 시프트가 작은 쪽으로 측정이 된다. 그걸 쉴디드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이 상황을 또 그 관습적으로 NMR에서는 업필드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쉴디드 되었다, 수소 주변의 전자 밀도가 높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업필드 되었다 라는 표현으로 이 케미컬 시프트가 작아지는 쪽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반면에 거꾸로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케미컬 시프트가 커지는 거, 요거는 뭐라고 했었냐면 디쉴디드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 디쉴디드라는 표현은 뭐냐면 바로 그 수소 주변 전자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걸 뜻한다고 했어요? 감소하는 걸 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케미컬 시프트가 큰 것은 수소 주변에 전자 밀도가 낮고, 그래서 주변의 유도 자기장의 크기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이 거의 그대로 수소에 전달이 되고, 수소가 알파 상태에서 베타 상태로 변할 때 그 에너지 갭이 커지면서 흡수하게 되는 라디오파의 진동수가 커지는 걸 바로 디쉴디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또 관습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자, 케미컬 시프트 작아질 때는 업필드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케미컬 시프트 커질 때는 관습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다운필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업필드, 다운필드, 쉴디드, 디쉴디드, 전자밀도 상승, 전자밀도 감소. 알겠죠? 이게 사실은 그 NMR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의 테크닉이에요. 이게 지금은 수소 NMR 설명하고 있지만 뒤에서 배우게 될 탄소 NMR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때 요게 쉴디드고 요게 디쉴디드인데, 그러면 주어져 있는 요 슈쇼에 대해서 이쪽을 보면 이쪽은 왜 수소 주변의 전자 밀도가 높은지, 혹은 이쪽으로 갈수록 수소 주변의 전자 밀도가 왜 낮은지를 설명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관점으로 얘를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 1. 자, 보시다시피 그냥 보통의 알케인 탄소 수소, 바로 누구 얘기하냐면 지금 첫 번째는 요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 요 얘를 얘기하는 건데, 보통의 알케인이 붙어 있는 탄소 수소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저 탄소의 차수가 클수록 케미컬 시프트 값이 커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탄소인데 이 탄소가 1차 탄소입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수소가 몇 개 붙어 있어요? 3개 붙어 있죠? 이런 경우가 지금 1차. 그러면 케미컬 시프트가 어떻게 되냐면 대략 0.7에서 1.3 이 사이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어떤 탄소가 있는데 그 탄소 주변에 수소가 2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탄소에는 또 다른 탄소가 또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죠? 바로 이런 애를 2차 탄소라고 하죠. 그럼 얘는 케미컬 시프트가 어느 정도냐면 1.2에서 1.6 정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탄소에 수소가 알케인 탄소인데 그냥 하나만 붙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탄소는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탄소들이 또 2개가 더 결합되어 있어야 되죠. 이런 걸 3차 탄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럴 경우 이 수소의 케미컬 시프트는 대략 1.4에서 1.8 정도로 나타납니다. 보시죠. 자, 근데 저기에서 어차피 뭐 억수로 작아봐야 0.7이고요. 억수로 커봐야 1.8이니까 여기서 요 사이에서 그냥 자글자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차 탄소에서 이렇다, 2차 탄소에서 이렇다, 3차 탄소에서 이렇다. 이거 다 못 외워요. 못 외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숫자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알케인과 관련된 탄소 수소는 1 근처에서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보시다시피 차수가 클수록 케미컬 시프트도 커진다라는 이 경향성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저 경향성이 왜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도 다운필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중심 탄소를 기준으로 수소보다는 탄소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럼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전기음성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수소하고 탄소요. 아무래도 전기음성도가 누가 더 큰가요? 탄소가 더 크죠? 어떻게 더 큽니까? 탄소가 전기음성도가 2.55 정도고 수소는 전기음성도가 2.2 정도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수소 대신에 또 다른 탄소가 주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탄소가 있을수록 이 중심 탄소의 전자 밀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왜냐하면 수소보다는 탄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니까 수소가 탄소로부터 전자를 가져가는 효과는 미미하지만 탄소 주변에 또 다른 탄소가 있으면 유도 효과에서 탄소가 이 탄소의 전자 밀도를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수소에 비해서는. 그래서 수소의 개수가 적어지고 그 해당 탄소에 결합해 있는 탄소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그 중심 탄소의 전자 밀도는 감소하고 그게 이 수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수소는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더 디쉴디드 혹은 다운필드 되면서 NMR의 이 케미컬 시프트 값이 약간씩 상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그 효과가 뭐 아주 막 극도로 큰 건 아닙니다. 살짝 커지는데 그래서 숫자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어떻게? 차수가 클수록 델타 값이 커진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이 효과는 바로 전형적인 다운필드 효과의 어떤 한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주어져 있는 우선 표 13-2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케이, 됐다. 자, 정리하시고요. 칠판 지우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그 오랜만에 S 캐릭터 기억나세요? 바로 혼성 오비탈로부터 어떤 탄소의 그 S 오비탈의 기여도를 S 캐릭터라고 하죠. 그래서 그 S 캐릭터가 클수록 그 탄소의 전기 음성도가 더 커지죠.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얼릴 위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뭔 말이냐면 여기서 저 얼릴 자리 위치를 여기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탄소가 이중결합을 하고 있고 여기 어떤 탄소가 있는데 여기에 또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다. 자, 그럼 이때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자, 우선 앞서 얘기했던 바이닐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 자리가 바로 바이닐 자리고요. 그 다음 이 자리가 바로 얼릴 자리입니다. 자, 그럼 보시다시피 지금 얼릴 자리는요, 그냥 탄소 결합선이 4개만 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슨 온성이에요? 바로 sp3 온성이죠. 그럼 여러분 sp3 온성은 S 캐릭터가 몇 %예요? 바로 25%. 자, 바이닐 자리는 탄소가 이중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성 오비탈이 뭐예요? 바로 sp2 혼성이죠. 그럼 sp2 혼성이면 S 캐릭터가 몇 %예요? 바로 33%.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S 캐릭터라고 하는 거는 전자를 주는 성격이에요, 전자를 끌어들이는 성격이에요? 바로 전자를 끌어들이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S 캐릭터가 25%인 것보다 S 캐릭터가 33%인 탄소가 뭐가 더 크다?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닐 탄소가 얼릴 자리에 있는 전자 밀도를 이런 식으로 전자를 끌어들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닐 자리 탄소가 S 캐릭터가 커서 얼릴 자리에 있는 탄소의 전자 밀도를 끌어들인다는 얘기는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이 얼릴 자리 탄소의 전자 밀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감소한다는 얘기죠. 전자 밀도 감소는 쉴드예요, 디실디드예요? 디실디드고 전자 밀도가 감소하니까 요 수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운필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얼릴 자리 위치에 있는 수소는 그냥 알케인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보다 주변 전자 밀도가 낮아서 알파 상태가 베타 상태로 스핀 플랍을 할 때 필요한 라디오파의 진동수가 더 커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다운필드가 되고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경향성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라는 거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적으시고요. 칠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요겁니다.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결합된 탄소 주변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다운필드 됩니다. 자,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요거예요. 자, 여기 전기음성도 큰 원자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산쇼, 질쇼, 할로젠이에요. 바로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 이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죠. 그러면 주변 탄소에서 전자를 쭉쭉 끌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있는 이 탄소의 전자 밀도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전자 밀도가 많이 낮아지죠. 그만큼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있는 이 수소가 주변 탄소의 전자 밀도가 낮기 때문에 디실드 되고 더욱 다운필드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얼릴 위치도 뭐예요? 보시다시피 다운필드 효과인데 얼릴 위치의 전기음성도가 조금 더 커진다는 건 혼성 오비탈로 설명을 한 거고, 그게 아니라 산소, 질소, 할로젠 원소는 그게 아니라 날 때부터 전기음성도가 큰 애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바이닐 자리보다 훨씬 더 그 주변 전자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닐 탄소보다 훨씬 더 전자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강해서 얼릴 자리에 있는 수소에 보시다시피 다운필드 된 정도보다 이런 전기음성도 큰 원소가 붙어 있는 탄소의 수소가 다운필드 되는 정도가 더 커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울게요. 자, 그 다음은 네 번째 파이 결합 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매우 큰 다운필드 효과를 나타냅니다. 바로 파이 결합이 관여하게 되면 다운필드 효과가 아주 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운필드 효과가 강화된다.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 바로 요 바이닐 자리에 붙어 있는 이 수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의 그 입체 구조를 조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그 이중 결합을 이루고 파이 결합이 나타나는 상황의 입체 구조를 좀 그려 보았습니다. 지금 이 바이닐 자리에서 탄소 탄소 이중 결합이 나타나는데 이때 여기서 요렇게 파이 전자쌍이 있죠.
그 파이 전자쌍이 이 그림에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지금 위아래로 볼록볼록 빨갛게 그린 건 바로 탄소가 가지고 있는 EPZ 오비탈이 되겠죠. 이 녹색으로 그린 건 XY 평면이라고 할 때. 그럼 이때 여기서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쌍이 어디? 바로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가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B0 바로 외부 자기장이 공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외부 자기장이 공급이 되면 물질의 그 외부 자기장이 관통을 할 때 그 물질은 항상 그 외부 자기장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밀어내려고 해요. 바로 보통의 물질들은 무조건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고 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유도 자기장 혹은 반자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선 이 밀고 들어오는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이런 식의 외부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외부 자기장이 생기는 만큼 바로 그 유도 자기장에 대응하는 유도 전류가 생기겠죠. 그럼 그 유도 전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오른손 법칙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른손 법칙이 자 이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자기장이 이렇게 나타나면 보시다시피 유도 전류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이 두 전자가 스위치를 하는 거예요. 스위치를 하는 그 전류의 방향이 보시다시피 요렇게 요렇게 바로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 사이에? 파이 결합 전자 사이에. 물론 전자 이동과 전류 이동은 서로 반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전자끼리는 요렇게 스위치를 할 거예요. 근데 전류는 요런 식으로 스위치를 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외부 자기장, 유도 자기장, 외부 자기장이네. 외부 자기장의 밀어내는 유도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그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질 때 같이 유도 전류도 같이 유도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파이 결합 전자가 서로 스위치를 하면서 유도 전류는 반대로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유도 전류에 따라 오른손 법칙에 대한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유도 자기장이 여기서 나타나는 원형 전류에 의해서 유도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바로 유도 자기장이 요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유도 전류도 원형 전류로 만들어지니까 두 파이 전자 사이에 여기에 있는 유도 자기장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탄소에 붙어 있는 이 탄소가 지금 저 그림에서는 요 바이닐 자리 탄소 요거인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는 요 수소 지금 이 녀석이죠. 그럼 잘 보세요. 어쨌거나 외부 자기장은 지금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작용한다고 지금 그려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쨌거나 외부 자기장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지금 아래에서 위쪽으로 외부 자기장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 결합 전자의 중심에서는 이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나타났던 유도 자기장이 이렇게 유도 전류에 의해서 원형 자기장을 형성하게 되면 놀랍게도 수소 근처에서는 이 외부 자기장과 유도 자기장의 방향이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저 같아지는 거 보이세요?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저 파이 전자, pz 오비탈에 있는 파이 전자가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유동성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강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유도 전류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유도 전류에 의해서 보시다시피 자기장도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으로 도는 유도 전류 때문에 원형으로 도는 유도 자기장이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파이 결합 옆에 붙어 있는 수소는 외부 자기장과 보시다시피 유도 자기장의 방향이 같아지면서 이 수소의 실제 자기장이 희한하게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저 수소의 실제 자기장이 커지는 건 주변의 유도 자기장이 때문에 그 실제 자기장이 좀 덜 감소해서 다른 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제 자기장이 커진다. 이게 아니라 그냥 외부 자기장에 파이 결합에 의한 유도 자기장이 더해져 버리는 거예요. 더해져서 저 수소의 실제 자기장이 훨씬 더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자기장이 증가한다? 그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팍 이런 아주 강력한 다운필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꼭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탄소의 수소는 대략 이 델타 값이 5에서 6 정도의 아주 큰 뭐냐면 케미컬 시프트가 나타난다. 그래서 아주 크게 다운필드 된다라는 걸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완전 중요하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7에서 8 아로마틱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아로마틱은 이제 설명이 이 바이닐이랑 똑같다는 거 아시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자, 이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는 지금 이 아로마틱한 고리에서 보세요. 요만큼을 다 가려버리면 이게 바로 그냥 바이닐 자리 수소잖아요. 바이닐 자리 수소처럼 여기가 이중결합이 붙어있는 수소니까 이게 바로 바이닐 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로마틱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바로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여기서는 바이닐에서는 2개인데 아로마틱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아로마틱한 녀석은 어떻게 된다? 유도 자기장과 그 분잔의 유도 전류가 여기 있는 바이닐보다 더 커지겠어요? 더 작아지겠어요?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파이 전자 개수만 해도 여긴 2개뿐인데 여긴 6개나 되잖아요. 그럼 유도 전류가 나타나도 여기서 훨씬 더 강하게 유도 전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유도 전류에 의해서 유도되는 유도 자기장이 보시다시피 빠져나오면서 올라오다가 이 수소에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 자기장이랑 더해지면서 더 큰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원리는 이거랑 똑같아요. 다만 그냥 바이닐에서 유도된 유도 전류보다 아로마틱 고리에서 유도된 유도 전류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지. 그리고 유도 전류가 강한 만큼 유도 자기장도 훨씬 강해지고 유도 자기장이 훨씬 강해지니까 외부 자기장이랑 더해져서 그 수소의 실제 자기장은 훨씬 더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설명 방법은 같은데 그냥 대소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파이 결합에서 나타나는 유도 자기장과 유도 전류가 바이닐보다는 아로마틱에서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그 수소의 다운필드 정도가 훨씬 더 강화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설명이고 자시고 간에 뭐 해야 돼? 싹 다 그냥 외우셔야 되겠죠? 요 숫자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완전 중요하다. 완전 중요하다. 자, 어서 필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살펴볼 것은 여러분 교재에 표 13.3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내가 이거 외우라고 했잖아요. 외워야 돼. 안 외우면 안 돼. 근데 이 표 13.1을 외우는 건 당연하고 이 표 13.2는 근데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서 표 13.3에서 또 추가적으로 반드시 외워야 될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이세요? 자, 뭐 굉장히 중요하냐면, 자, 거기 표 13.3에 보통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첫 번째 기준 봉우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표 13.3에 바로 트라이메틸 사일렌, 바로 TMS죠. 그 녀석의 케미컬 시프트 0. 알겠죠? 자,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알킬 1차, 알킬 2차, 알킬 3차. 이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요 영역대의 케미컬 시프트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냥 알케인에 붙어 있었던 수소의 케미컬 시프트는 0에서 1 사이인데 이 탄소의 차수가 커질수록 얘가 조금 더 다운필드 된다고 했었죠. 그게 지금 거기에 표 13.3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이때 여기서 제가 소개하지 않은 것이 몇 개가 더 있고 그걸 하이라이트 중요하게 표시를 해두세요. 자, 바로 어디다? 첫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그 표 13.3의 오른쪽 단락에 있죠. 알코올. 자, 알코올 찾으셨어요? 알코올? 자, 알코올의 케미컬 시프트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5에서 5.0이라고 되어 있죠. 자, 산소에 붙어 있는 수소의 케미컬 시프트는 2.5에서 5.0인데, 이 2.5에서 5.0 이렇게 기억하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4라고 기억합시다. 4. 그래서 알코올의 케미컬 시프트는 2.5에서 5.0 맞는데, 대표해서 4라고 생각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할 건 바로 알코올 혹은 이서입니다. 이서가 뭐예요? 바로 OH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O-알킬 그룹이 붙어 있는 게 이서죠. 그 이서 작용기가 붙어 있는 탄소의 수소가 케미컬 시프트가 3.3에서 4.5. 그거는 지금 요 영역대에 해당하는 거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얘를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자, 여기 지울게요.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써서 표현하겠습니다. 자, 탄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알킬 그룹이 있고 여기 수소가 있고 여기에 O 자, H 이렇게 붙어 있다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놈도 NMR 측정이 될 거고 이놈도 NMR 측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는 거예요. 그 케미컬 시프트가. 그게 지금 표 13.3에 의하면 여기에 있는 요놈의 케미컬 시프트는 대략 2.5에서 5.0인데 내가 4라고 기억하라고 한 거고요. 여기에 있는 요 수소의 케미컬 시프트는 바로 요 영역된 거죠. 여기서 얘기했던 탄소의 수소인데 거기에 전기음성도 큰 게 붙어 있을 때 이 탄소의 수소가 꽤 다운필드 된다고 했었죠. 그게 지금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3.3에서 4.5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게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표 13.3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바로 알데하이드와 칼복실산이에요. 여러분 그 표 13.3 오른쪽 단락 아래쪽에 알데하이드와 칼복실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수소 NMR은 기본적으로 0에서 10까지예요. 0에서 10. 근데 사실은 아로마틱까지 하면 8에서 거의 끝나거든요.
그래서 10원저리와 10을 넘어서는 게 거의 없어요. 수소 NMR에서는. 근데 그게 딱 두 개인데 거기 알데하이드가 거의 10에서 나타나요. 9.7에서 10이면 그냥 10이죠. 그래서 알데하이드에 붙어 있는 탄소의 수소가 바로 탄소의 수소가 바로 케미컬 시프트 10 근처에서 나타나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겠죠. 그 다음 칼복실산 바로 COH에 붙어 있는 수소 역시 어떻게 된다? 케미컬 시프트가 11에서 12가 돼요. 즉 보통 그리는 영역보다 조금 더 다운필드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써드린 요거 외에 바로 요 알코올에 붙어 있는 수소가 pH가 2.5에서 5.0이라는 거. 그 다음 알데하이드에 붙어 있는 수소가 케미컬 시프트가 10이라는 거. 그리고 칼복실릭 애시드에 붙어 있는 수소의 케미컬 시프트가 11에서 10이라는 거. 이것도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 13.12와 표 13.13에서 제가 소개하고 있는 알코올, 이거 지금 알코올이죠. 그 다음 알데하이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칼복실릭 애시드. 그놈의 수소들의 케미컬 시프트도 동시에 외워 놓으셔야 앞으로 이 NMR과 관련된 그 스펙트럼 분석을 하거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면 문제를 못 풉니다.